자, 어제 우리 다단계, 불법 다단계와 이 사이비 종교에 왜 사람들이 빠져드는가, 그리고 쉽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 중에서 세 번째 법칙인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 이런 건데요. 우리는 당연히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유사성, 영어로 말하면 similarity, 유사성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사회적 증거에 영향을 받을 때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TV 광고 같은 경우에도 아주 탑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보면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제품이 뭐 정말 좋았다, 내가 정말 잘 사용했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광고인들은 제품의 시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보통의 시청자들에게는 자기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즐기고 있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 책을 보니까 또 재밌는 그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 치알디니 교수 아들이 크리스인데요. 이제 그때가 얘가 5살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치알디니 교수는 그 수영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크리스는 물을 좋아하긴 했는데 꼭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튜브를 항상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알디니 교수는 한 2개월 동안 계속 이 튜브 없이 수영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하면은 우리 아들내미가 좀 튜브 없이 좀 수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자기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제자는 구조요원이고 수영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경력이 있는 친구죠. 그래서 그 제자에게 우리 아들내미 좀 튜브 없이 이렇게 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 그래서 그 제자가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쳤는데 전혀 그 아들 크리스에게는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들이 뭐 캠프에 갔다. 그래가지고 캠프에 한 2박 3일 있다가 오는 길에 이제 그 캠프에 데리러 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하고 있나 그랬는데 깜짝 놀랄만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물에는 반드시 튜브가 없으면 안 들어가던 그 겁 많던 크리스가 다이빙 보드에서 펄쩍 뛰어서 수영장 깊은 곳으로 튜브 없이 그냥 뛰어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란 겁니다. 치알디니 교수가. 아니, 너 수영할 줄 아는구나. 너 수영할 줄 알아. 흥분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크리스는 네, 태연스럽게 대답하면서 오늘 배웠어요. 그러자 치알디니 교수는 대단해, 정말 대단하다. 이 과장된 손짓까지 동원하면서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튜브를 끼지 않았니? 그러자 이 크리스는 너무 흥분한 아버지, 이제 치알디니 교수를 이상한 듯 쳐다보면서 저 5살이잖아요. 그런데 토미도 5살이고요. 근데 뭐 토미도 튜브 없이 수영 잘 하더라고요. 저도 못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치알디니 교수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 자기 아들 크리스에게는 아까 그 자기 제자 있잖아요. 수영선수. 그 수영선수는 키가 180cm가 넘고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였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자기랑 비슷한 조건에 같은 나이에 토미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왜 할 수 없을까? 라는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와 유사한 경우에 훨씬 더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또 하나 이해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유명한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뉴욕시 퀸스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아마 1964년인가 그럴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20대 후반의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키티 제노베스라는 이 처녀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집 근처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서 살해된 거예요. 이 사실은 결코 가볍게 취급될 사건은 아니었지만 사실 그 뉴욕처럼 거대하고 번잡한 대도시에서는 그냥 간단한 토막 기사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의 편집국장인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로젠탈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뉴욕시의 경찰국장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경찰국장은 바로 이 키티 제노베스 사건에 대해서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준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다. 즉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즉 그 습격자는 무려 35분 동안이나 대로에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3번씩이나 그녀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습격당하고 있는 동안 38명이나 되는 그녀의 이웃들은 아파트 창을 통해서 그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경찰에 연락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뉴욕타임즈의 편집국장의 로젠탈은 이미 그 퓰리처상까지 수상한 저명한 기자였는데요. 이야, 이 경찰국장의 이야기는 특종감이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서 기자들한테 그 38명의 구경꾼들 다 수배해서 도대체 왜 신고 안 했는지 한번 다 파헤쳐봐. 이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뉴욕타임즈는 일면 탑 기사로 이 살인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전국이 아주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퀸스구에 살고 있는 38명의 충실한 시민들은 살인자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한 여자를 3차례나 습격하여 칼로 찌르는 장면을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들의 드런거리는 소리와 침실에서 불 밝히는 소리에 놀라 살인자는 2번이나 모습을 감추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안심하고는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녀를 쫓아가면서 칼로 찔렀다. 그동안 경찰에 연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숨을 거둔 다음에 한 증인이 마침내 경찰에 알렸을 따름이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퀸스구의 살인사건 담당 형사 주임인 루센 경감은 25년이 넘는 그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수많은 살인사건을 다루었지만 이번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것이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선량한 시민들이 단 한 사람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는가에 있었다. 자, 이 기사를 접한 사람은 누구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 상황에서 선량한 38명의 시민들은 경찰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것일까? 당시 그 살인사건을 목격한 장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니까요. 이런 변명이 많았습니다. 학자들은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죠. 그거는 말이죠. 경찰에 연락 안 한 이유는 괜히 사건에 말려들어서 오라가라 조사받고 이러면 그들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거 그게 싫어서 아마 연락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충분치 않은 게 경찰한테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생활 피해 이런 거 없을 텐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여러 대중 매체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즉,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매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 현대인의 삶, 특히 도시인의 메마른 삶이 우리를 이토록 척박하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의 공경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매정하게 대하는 인정이 메마른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신문사들도 앞다퉈서 현대 사회의 무관심함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게재했죠. 신문사의 논객들도 이 제노베스 사건을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로젠탈 같은 그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은 역시나 대도시 생활로 인한 무관심, 바로 그게 이유다. 대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쉴 새 없이 부딪히며 살면서 개인의 심리적 생존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편은 그들을 가능한 무시하라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현상은 뉴욕 같은 대도시의 삶에서 발견되는 조건화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입장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접근한 심리학자가 라타네와 달리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명의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신문기사에서는 다 이 목격자들 중에 아무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 그 사실에 분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타네와 달리란 이 두 심리학자는 이게 아무도 경찰에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많은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런 접근의 새로운 설명을 시도한 겁니다. 그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다수의 구경꾼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 상황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 그 책임감이, 혼자 개인의 책임감이 분산된다. 즉,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마도 누군가가 이미 경찰이나 병원에 신고했을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목격자는 많은데 서로 누군가 했겠지 미루게 되면 결국 위기에 처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황당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미루기 때문이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이것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과 다수의 무지라는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얼핏 볼 때는 위기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사람이 누워 있어요. 저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사람인지 아니면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인지 이 판단이 잘 안 쓰는 겁니다. 또 옆집에서 요란스럽게 싸우는 소리가 나요. 이게 강도가 침입했기 때문인지 안 그러면은 부부싸움인 건지, 이게 만약에 부부싸움이라고 하면 괜히 잘못 끼어들어서 욕먹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혹시 정말로 강도가 든 거라면은 신고하는 게 맞죠. 이 판단이 안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느냐? 당연히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관찰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진정한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사회적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훈련을 받느냐? 가급적 사람들 앞에서는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도록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적 증거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릴 때에도 주위 사람들을 냉정한 모습으로 살피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내심으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도 최소한 외부적으로는 모두가 침착하게 위기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조용하게 그냥 별 무리 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아, 이거는 위기 상황은 아닌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현상이 다수의 무지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라타네와 달리의 결론인데요. 그러면 이런 라타네와 달리의 결론에 따른다면, 자, 위기에 처한 사람은 목격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구조해 줄 것이다.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보다 단 한 사람이 목격하고 있을 때 구조받을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실험 결과였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게 목격자가 한 명일 때랑 여러 명일 때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언제 더 보호를 받는가 실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자, 어떤 뉴욕 대학의 학생은 간질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쓰러져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 누군가가 구해주겠죠. 그런데 단 한 사람의 행인,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85%가 구조를 받았는데 5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겨우 31%의 학생이 구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타네와 달리는 사회가 막 너무 이렇게 메말랐어요.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행인이 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프로, 거의 뭐 85%가 구해줬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냉정한 사회로 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뭐 인간성이 파괴되었니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어떤 다수의 여러 사람이 개입이 되면서 어떤 심리적인 서로 간에 뭔가 미루는 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구조가 안 되는 그런 거지 어떤 인간성 파괴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이런 실험도 있어요. 어떤 집의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뭐 화재의 위험이 있겠죠. 이 경우에 혼자서 목격한 경우에는 75%가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세 사람이 함께 목격한 경우에는 목격자의 38%가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사람이 이제 있을 때도 목격자가 있을 경우에도 미리 두 사람은 훈련이 된 사람, 그래서 지시를 받아서 전혀 그 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두 사람과 실험자 한 명, 세 사람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아까 일반적인 세 사람일 경우에는 38%가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전혀 의도적으로 무관심하도록 교육받았다. 이 경우에는 오직 10%만 화재의 위험을 신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오히려 한 명이 있을 때가 더 잘 구제를 받지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별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이 여러 실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타네와 달리는 이 구경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이게 진정한 위기의 상황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구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수의 무지 효과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는 그들은 더욱더 침착한 척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두리번 그러면서 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노? 이런 사회적 증거를 찾을 것이고 되게 침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서로 이거는 위기 상황이 아닌 게벼. 그러면 결국 희생자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 키티 제노베스의 사건을 뭐 도시 생활의 인간성 파괴 또는 뭐 도시인의 소외 같은 그 거창한 또 수치스러운 개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도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 어떤 다수의 무지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반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구출될 확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 사람을 특정을 해서 당신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아, 거기 저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라고 딱 찍어서, 이 불확실성을 없애고,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날 도와주세요라고 책임감을 불러일으켜야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당신을 구경하고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 파란 잠바를 입고 있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병원에 연락해서 응급차를 좀 불러주세요. 이 말 한마디로 구경꾼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의 안개가 완전히 걷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선택된 그 파란 잠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막연한 구경꾼이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구조를 담당해야 할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다음으로, 자, 또 하나, 우리 시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사건이 가나의 존스타운에서 벌어진 광신도들의 대규모 자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사이비 종교 집단 이름은 인민사원, The People's Temple, The People's Temple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요. 원래 이 인민사원은 샌프란시스코를 본거지로 이 빈민층의 사람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이 종교 집단의 지도자는 존스 목사인데요. 존스 목사는 원래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1977년 그 본거지를 가나의 정글 속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1978년, 그로부터 1년 뒤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었던 라이언과 그의 보좌관들이 얘들 좀 수상하다. 그래서 이 집단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에 가나의 정글에 있는 존스타운에서 이 집단 자살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존스 목사는 신도들을 모두 집합시킨 후에 모두가 자살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젊은 여자가 제일 먼저 그의 명령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모습으로 제단 앞으로 다가와서 딸기 맛이 첨가된 독약을 한 컵 따라서 먼저 그녀의 어린아이에게 먹이고 뒤를 이어 자신도 똑같은 모습으로 독약을 마신 후에 조용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신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순서대로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토탈 910명이나 되는 신도들의 대다수는 침착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독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 미국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까 신문과 TV 등의 언론 매체는 이 현지 보도를 하면서 이 분석을 한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신도들이 이 존스 목사의 죽음의 명령에도 복종하게 되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아, 그것은 존스 목사가 카리스마가 너무 세서 그렇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인민사원의 신도들은 다 대다수가 빈민층 출신이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삶이라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이 인민사원의 종교 규율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지도자의 명령에는 의심 없이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런 규율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런데 취할디네 교수는 이런 설명들은 한 일부분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사실 강력한 지도자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주요 신도로 삼고 있는 사이비 종교는 꽤 많은데도 이런 식의 집단 자살 같은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자, 이 인민사원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있었던 TV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만일 인민사원이 정글로 안 가고 계속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때도 신도들이 존스 목사의 명령에 따라 자살했을까? 이 부분을 직접 연구한 겁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말입니다. 계속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정글 속에서 살고 있었다.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찰디니 교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신도들로 하여금 자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음의 명령을 했는데 이것에 의심 없이 따르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 찰디니 교수가 볼 때는 인민사원의 본거지를 낯설고 물설은 정글 밀림 속으로 옮긴 바로 그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신도들은 완전히 낯선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밀림 정글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익숙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와의 삶과는 되게 달랐겠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들에게 너무나 불확실했었어요. 불확실성.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따르면 뭔가 상황이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요. 지금 잘 모르니까. 주위 사람들은 어찌 행동하지? 그래서 어떤 행동이 적절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자, 따라서 외딴 정글이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민사원의 신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대부분 그 비슷한 환경에 처한 신도들이 있었죠. 그러면 다들 어려운 환경에 살았던 비슷한 신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동조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그렇게 집단 자살로 몰고 가게 된 것은 존스 목사의 카리스마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따라 자기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그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상황이 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찌 행동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겁니다. 자, 그들이 발견한 사회적 증거는 이런 거예요.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존스 목사의 명령에 신속하게 복종해서 주저없이 독약을 받아 마신 거예요. 최초의 그녀의 행동이 미리부터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존스 목사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추종한 것인지는 쉽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첫 번째 행동이 방아쇠가 된 거죠. 왜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면 그 영향으로 또 누군가 자살한다. 이런 자살의 어떤 사회적 파급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스타운의 모든 신도들은 최후의 순간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인가를 결정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다른 신도들의 모습은 모두 한결같이 침착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안절부절 못했겠죠.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그러면서 그들도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관찰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뭔가 어떤 행동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순서에 따라서 죽음의 독약을 받아 마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고 결정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존스타운 사건을 두고 이 존스 목사의 개인적인 카리스마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되게 천재적인 그 카리스마가 있었다. 근데 그것은 일면인 것이고 이 집단의 다수의 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계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축을 많이 다루는 이 목동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가축 무리의 일부분만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면 나머지 가축들은 제일 앞서가는 것의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존스 목사의 놀라운 영향력도 알고 보면 그의 탁월한 개성의 힘보다는 이 설득 심리학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지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정말 우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일을 충분히 범할 수 있다.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게 하나의 법칙처럼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트위터를 아직도 많이 하거든요.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트위터 계정을 좀 다양하게 팔로우를 합니다. 언론도 가장 좌파적인 언론, 중도 언론, 그 다음에 우파적인 언론을 다 같이 제가 이렇게 팔로우를 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정치적인 신념이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 언론만 보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동조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좌파와 우파의 얘기를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조금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할 때 아무래도 자기가 팔로우하거나 친구 관계는 자기랑 비슷한 성향, 그 다음에 자기와 비슷한 어떤 정치적인 기호를 가진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을 한 가지 색깔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곡된 사회적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의도적으로 좀 반대되는 시각의 얘기들을 자꾸 들어보는 것, 저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휘둘리지 않는 그 방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